네, 안녕하세요. 자, 저는 지금 윌비스 한림법학원 그래서 변호사 시험 공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서창규입니다. 자, 여러분 변호사 시험의 특징상 아무래도 여러분들 민사법이라든지 형사법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공법 영역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강해요. 해마다 제가 지켜보면 이제 시험에 임박할 때쯤 되면 이제 마음이 급하죠. 공법을 소홀히 한 원이 업보가 좀 다가오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면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어떻게 헐레벌레 막 대충 정리해서 시험장에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걸 미연에 막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작년까지는 이 커리큘럼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이 공법의 기본적인 설계도, 체계, 전체적인 모양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사실 진짜 그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무슨 밥그릇이 만들어져 있어야 거기에 물을 담을 거 아니에요. 밥그릇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만 담아봤자 돌았으면 물이 다 빠지잖아요. 공부도 똑같아요. 기본적인 전체적인 그림, 설계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마당에 부분별로 암기해가지고는요, 아무리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하더라도 이건 쌓이는 공부가 아니라 흩어지는 공부가 되거든요. 그걸 좀 막아드리기 위해서 이 행정법 입문특강을 지금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헌법보다도 더 상대적으로 덜 공부하는 게 또 행정법이에요. 그런데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 행정법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으실 거고요. 사실 헌법보다 행정법은 더 섬세하고 좀 상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행정법은요, 역사가 짧아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는 법들을 이 짜집기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이 행정법은 좀 체계 잡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부해도 무슨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정법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확실히 형성을 하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다 보면 이 행정법이 의미 있는 과목, 즉 고득점의 과목으로 아마 탈바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자료가 다 받으셨을 텐데요. 행정법 입문 특강인데 전체 제가 이 특강 자료를 만들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 만든 거예요. 첫 번째가 방금 제가 언급했던 행정법의 전체 꼬라지에 주목을 해가지고 제1편에서 행정법의 구조 이 부분을 담았고요. 그 다음 2편은요, 이 구조를 발판 삼아가지고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특히나 사례 문제, 선택형이야 사실 여러분들이 판례 많이 외워가지고 그냥 찍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사례형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단순히 외웠다고 해서 답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례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이 사례 문제 방법론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1편과 2편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행정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감도 여러분이 좀 찾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료에 보시면 제1편 행정법의 구조되어 있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칠판을 잠시 보실래요? 자, 어쨌든 제1편 행정법의 구조인데, 자, 일단 행정법이 도대체 어떤 놈인지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탄생됐는지 한번 감상을 해봅시다. 일단 옛날에요, 여러분들 왕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밑에 국민이 있었을 것이고요. 앞으로 제가 국민은 A로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절대군주 시대 이런 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가는 뭔가를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뭔가를 위해서 이게 이제 공익이에요. 공익. 전체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오늘날 행정이라고 하는데, 국가가 존재하는 한 행정은 항상 있어 왔어요.
절대 군주 시대든 지금 오늘날 같은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든 따지지 않고 행정은 존재해 왔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절대 군주가 지배하던 시대 때에 이 행정을 할 때는요, 왕 마음대로 했다니까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인치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군주 시대죠. 이때가 절대 군주가 지배하던 이 시대 때는요, 이 행정은 왕 마음대로 했다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보통 인치의 시대, 사람이 사람을 다스렸다 이렇게 된 거죠. 인치. 자, 이러다가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이제 시민혁명이 터지잖아요, 그죠? 이래는 못 살겠다. 아니,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그냥 왕이 심심하면 야, 돈 좀 가지고 하면 갖다 바쳐야죠. 안 갖다 바치면 그 다음날 목숨을 갖다 바쳐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들고 일어 나가지고 이제 오늘날의 국회에 해당하는 걸 만듭니다, 국민들이. 그렇죠? 국회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국회가 한 일이 뭐겠어요? 당연히 입법이지. 그래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간다고? 왕한테 갑니다. 왕이 물어봤겠죠. 왜 그래 시끄러우냐, 그죠? 시끄러워서 시끄러운 게 아니지. 그래서 이제 자초지정을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국민이 뽑은 대표자인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이 행정을 하지 않고 과거처럼 마음대로 당신 구미에 맞게끔 행정을 했다가는 단두대 이설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겁이 나가지고 이제 이 행정할 때 여기서 만든 법에 따라서 이제 이게 그동안은 이 행정이 인시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법의 지배를 받는 이 행정이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행정법이 시작돼요. 뭐 여러분 개념은 아시잖아요. 뭐 행정법이라는 게 행정을 규율하는 법인데 이 법이잖아요, 이 법. 그래서 결국 이걸 합치면 뭐냐면 이게 이제 행정법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법치 행정이라고. 즉 행정을 법에 의해서 한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설정이 안 되면 행정법은 존립 가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튀어나온다고 여러분들 여기서 법치 행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행정법의 구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1절 개관 잠시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제가 이런 말을 해놨을 거예요. 행정법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법치행정의 원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법치행정은 두 가지를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행정의 법률 적합성, 그죠? 여기 보면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라고 되어 있죠? 개인의 권리구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개인의 권리구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사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행정법 사례 문제 푸는 기본 구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행정의 법률 적합성, 여러분들 행정,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숱한 행위를 합쳐서 행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 뭐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기도 하고 숱한 행위를 하게 될 텐데 그 행위를 할 때 국가가 마음 맥히는 대로 해요? 법에 따라서 해요? 음주운전했다고 마음대로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가 만든 도로교통법이 있죠, 그죠? 그게 행정법이잖아요. 그 도로교통법에 근거하고 그 도로교통법에 반하지 않게끔 음주운전을 했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도로교통법이 하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도로교통법이라는 이제 국회에서 만든 법이 있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혈중 알코올 농도 뭐 0.05 뭐 이상 이래 되면 뭐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다음 뭐 6개월 이하에서 운전면허 뭐 이렇게 뭐 정지할 수 있도록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는 이 법에 따라서 이제 행정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취소를 하거나 정지를 하는 거. 이게 행정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할 때 만약에 지금 정지를 하게 되면 6개월 이하에서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6개월 정지해놨다고 아예 기속으로 해놨다고 가정해 볼게요.
요 6개월 정지 아니면 취소 두 개만 딱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어. 근데 정지하면서 7개월 정지했다. 이건 법에 반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행정의 법률 적합성에 반하기 때문에 법치 행정에 어긋났다. 따라서 이건 위법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기준이 4가지라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요 4가지 각도에서 행정의 법률 적합성을 따지게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음주운전한 자한테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가? 주체는 이 권한의 문제예요. 좀 이따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한다고요. 지방경찰청장이 여러분들 저기 있으면 조직법을 배우게 될 텐데 그런 조직법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이 친구한테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해야 되는데 국방부 장관이 만약에 운전면허 취소 정지하잖아요. 그것도 법률 적합성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 이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법률 유보하고 그 다음 법률 우위 이 2가지 각도에서 평가를 내립니다. 법률 유보라고 하는 건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고 싶으면 입법자가 법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된대요. 법에 근거 있을 때만 할 수 있지 아무리 음주운전했더라도요. 이런 도로교통법이 없다면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국회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가 움직이고 싶어도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부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력분립이라는 걸 들어보셨잖아요. 권력분립이 기본이 여기서 보면 이제 권력분립이 튀어나오는데 잠시 한번 볼게요. 그거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게 오늘날의 여러분 입법부가 되겠죠. 이게 행정부가 되겠죠. 이게 행정. 그 다음 이제 이 행정부가 국회가 만든 법대로 했냐 안 했냐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법을 지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럼 법을 위반했는가 아닌가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기관이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사법부가 되는 거예요. 법대로 했냐 안 했냐 이걸 판단할 사법부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법원에서 하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권력 분립이잖아요. 그리고 권력 분립의 1차는요. 국회가 법을 만들고 2차는 행정부가 집행하고 3차는 법원이 판단하고 이 과정을 밟아가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행정부가 아무리 누군가가 음주운전했다 하더라도요. 그저 이게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하려면 법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법률 유보라고.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 법에 반하면 안 돼요. 이 법에 어긋나면 안 되는데, 그럼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하면 운전면허 취소 정지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지만, 만약 이 친구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으로 했어요. 그런데 6개월 정지하는 게 아니라 7개월 정지하게 되면 이걸 거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법률 위예요. 이거는 위반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절차인데요. 나중에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오늘날은요. 덥석 바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요. 이 조치 취하기 전에 일정한 과정을 밟습니다. 무슨 청문을 거친다든지 아니면 뭐 이유 제시를 하고 족치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게 절차예요. 뭐 이유 제시를 한다든지 뭐 청문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형식인데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무슨 세금을 부과할 때도요. 전화 걸어가지고 자 봐라 세금 내리라 안 합니다. 양식을 갖춰서 날아와요. 그 이제 그걸 우리가 형식이라고 해요. 문서로 한다고요, 문서.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그 행정작용은 위법하다 이런 평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법률 적합성에 반하게 되면 그 행정은 위법이라는 평가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위법한 행정작용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입겠죠. 국민의 권익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그 침해를 구제받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권리구제입니다. 그래서 법치행정은요, 법대로 행정을 해야 되고 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전체 메커니즘, 이게 법치행정이에요. 이게 행정법이고요. 행정법 사례 문제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법 사례 문제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행정이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걸 하나 물어보고요. 그 다음 잘못됐다고 했을 때 국민이 어떻게 권리구제 받을 것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행정법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은요, 다름 아닌 법치행정,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흘러간다는 점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법치행정은 이렇게 행정의 법률 적합성, 그 다음 개인의 권리구제, 이 두 가지 각도에서 접근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로마제 1번 보시면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적법성.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딴 말로 하면 행정의 법률적, 법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법에 적합하지 않으면 이 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의 법률 적합성을 딴 말로 하면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적법하냐 안 하냐의 각도를 네 가지 각도에서 따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적용될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법은 기본적으로 누가 만들어 주겠어요? 국회가 만들게 되고요. 그 이외의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법, 적용될 이 법은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가면 시험장용 법전주죠. 그죠? 그거 하고 그다음 그 사례 문제 밑에 보면 참조 조문이 주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법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성문법원하고요. 성문법원하고 그다음 불문법원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이 성문법은요, 여러분들 헌법도 있죠. 헌법도 있고 헌법의 구차법이 행정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공법은 이제 하나로 통일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헌법과 행정법은 하나의 체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헌법이 있고 그다음 이제 법률이 있고, 그죠? 그다음 법률부터 위임받아 만드는 행정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입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근데 어쨌든 이 성문법원은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일단 시험장용 법전이 주어질 거고요. 법전이 있고 참조 조문이 있는데 이걸 가장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입법에서는 보면 여러분들 뭐 법규명령이라는 게 있고 법규명령이라는 게 있고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법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게 법률이고, 근데 오늘날은 많은 법들이 또 행정부 안에서도 만들어지는데 그걸 행정입법이라고 해요. 그건 왜 그런가? 그건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로부터 이렇게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행정입법을 만들게 돼요. 이게 이제 크게 이제 위임받아 만드는 것 중에 법규성이 있는 것과 법규성이 없는 것으로 나뉘게 돼요. 그 법규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위임을 받아가지고 만드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행정규칙은 위임 없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험에 중요한 건 이게 법규명령이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 사각지대에 있는 게 있는데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담긴 건 행정규칙이고요.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무슨 라면 봉지에 국수가 담기면 라면이에요, 국수예요? 예, 그런 게 묻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법규명령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한 거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그 다음 반대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성문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원, 이게 사실 중요한데 이건 어디에 써먹게 될 것인가? 그건 뭐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불문법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뭐 비례의 원칙, 비례 원칙, 그 다음 뭐 신뢰보호 원칙, 그 다음 평등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자기구속 원칙, 그 다음 뭐 부당결부 금지 원칙, 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이게 지금은 행정기본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에서 확인 차원에서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이거 일일이 다 외웠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행정기본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훨씬 더 좀 수월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중에 이 자기구속 원칙 이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행정기본법에 들어와 있다는 점.
이런 것을 가지고 국가가 행한 행정작용이 기본적으로 이 법에 반했는가 안 반했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행정의 법률 적합성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잠시 한번 보시면 그 행정권 행사에 적법성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법성에서 법은 성문법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불문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성문법은 그 시험과 관련해서 법률과 행정입법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장용 법정과 그 참조 조문을 활용하셔가지고 답안을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불문법. 이게 이제 그동안 이게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렇게 불려왔었던 건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그 제가 몇 가지 나열을 해놨을 거예요. 그죠? 비례의 원칙부터 쭉 나와 있어요. 이건 행정기본법에서 지금은 행정의 법원칙이다 타이틀을 달고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 이법 판단, 쉽게 말해서 이제 이 법들에 반해가지고 행정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질 때 요 네 가지 각도에서 따지는 거예요. 주, 내, 절형. 요건 항상 단골 메뉴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무슨 세금을 부과한다 생각해 보세요. 세무서장이 부과해야 되는데 만약에 세무서장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 부과했다. 그럼 그 주체 하자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내용, 세법에 보니까 세법에 아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세금을 때리도록 되어 있지 않아. 그런데도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건 법에도 없는데 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법률 유보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법이 있더라도 세금을 1억만 부과해야 되는데 2억을 부과했다. 그럼 그건 법률 우위 위반으로 내용에 관한 위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부과할 때 기본적으로 무슨 청문을 거치도록 돼 있다든지 이유 제시를 하고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하고 했다. 그럼 그 절차의 위법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세금을 부과할 때 문서로 해야 되는데 뭐 전화로 했다. 이러면 이제 형식상의 하자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위법, 이거는 딴 말로 이제 하자라고도 하는데 하자. 근데 이 위법은요 두 가지로 나뉜다고요. 이게 취소 사유와 그다음 무효 사유 이렇게 나뉘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나누는 기준은 아마 공부하셨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 태어나서 행정법 처음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들은 보셨는데 지금 틀을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이냐에 따라서 그다음 전개되는 법리에 상당한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건 이제 순차로 배우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일단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법 판단은 주체, 내용, 절차, 형식으로 나누어 검토하면 된다. 그러나서요. 특히 이제 재량이 우리 기속이고 재량인 거는 구분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칠판을 잠시 보시면 우리가 만약 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뭐 0.05 이상이 되면 아예 뭐 운전면허 취소한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뭐 6개월 이하에서 운전면허 뭐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죠. 법 조문이. 그래서 법은 쪼개면 여기까지가 요건이잖아요. 그죠? 요건이고 뒤쪽이 효과죠. 효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이 효과 부분을 선택할 수 없이 법에 적힌 대로 무조건 해야 되면 그건 기속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1번이라 하고 이걸 2번이라고 하면 1번처럼 되어 있다면 누군가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하면 묻지마 행정부에서는요 운전면허 취소밖에 선택할 게 없다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기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운전면허 취소라고 하는 건 기속인 행정작용이 되는 거겠죠. 그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선택이 안 돼. 그러니까 기속이 시험에 나왔을 때는요 이법 판단이 쉽다니까요. 그냥 법만 보면 된다고요. 반면에 이제 재량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문제. 이거 보세요. 이건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6개월 이하에서 운전면허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지라도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요. 한다고 하더라도 1개월 때릴 수도 있고 2개월 때릴 수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선택의 여지가 있죠.
이걸 우리는 재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요, 거의 재량이 출제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할 말이 생기거든요. 기속일 때는 이법, 적법 판단이 쉽다니까요. A라는 친구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다. 운전면허 취소 이후에 딴 거 선택하면 바로 이법이 돼버린다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가 문제예요. 혈중 알코올 농도 A가 만약에 0.05다. 근데 이 친구한테 만약에 6개월 영업 운전면허 정지했어요. 이거 적법이에요, 이법이에요? 이 법만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국회가 만든 법이잖아요. 이 법에 의하면 6개월 이하에서 운전면허 정지할 수 있으니까 6개월 이하에서 정지했잖아요. 이거 판단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재량은요, 원래 이름 배우시겠지만 행정부에 운신의 폭을 준 거잖아요. 그 이유는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똑같이 음주운전 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어떤 놈은 좀 더 족쳐야 될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좀 봐줘야 될 놈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런데 재량은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아무리 선택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 그따위 선택을 해요? 이렇게 됐을 때 한해서만 이법이란 평가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재량은 요 재량이 한계를 벗어났을 때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만 이법이에요. 그럼 한계를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를 어떻게 판단할래?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 판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불문법원입니다. 아무리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친구가 너무 불쌍한 놈이야. 그런데 가장 강력한 선택인 6개월 때리는 거 너무 심한 선택 아니에요. 그게 비례 원칙이에요. 그럼 이 한계를 벗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행정부에서 A한테 너는 음주운전 하더라도 그동안 국가에 공이 많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안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때렸어요. 이건 아무리 자네가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선택의 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신뢰보호 원칙이에요. 믿음을 줬으면 믿음대로 행위하라는 거예요. 깨뜨리지 말고. 그리고 똑같은 조건, B도 0.05, 둘이 똑같아. 똑같은데 이 친구한테는 6개월, 이 친구한테는 1개월. 왜 나만 미워해? 이게 뭐라고요? 평등원칙. 이렇게 가는 거라고. 감이 오죠? 예. 그래서 저게 우리가 배우게 될 불문법원, 즉 비례원칙부터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이 기속일 때가 아니라 재량일 때 주로 활용해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字이번에 보시면 개인의 권리구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법치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법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법을 안 지켰을 때 족치는 방법이 없으면 법을 지켜 안 지켜?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가 행정작용을 할 때 오늘날에 이제 법치 행정, 법치주의 시대에 들어왔지만 국가가 법을 안 지켰을 때 족치는 방법이 없으면 법치가 유지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대비한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의 권리구제는 크게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쟁송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이 행정소송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잠시 쉬고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개인의 권리구제 부분인데 만약에 보세요. 세무서장이 국민 A한테 세금 1억을 부과했어요. 근데 이 세금 1억 부과가 이법이라고 해볼게요. 이법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법이란 말은 행정의 법률 적합성에 반한 거죠. 한마디로 법치 행정에 어긋난 거라고요. 그럼 그것 때문에 A는 이 세금 1억 부과해가지고 A 재산을 뺏어가게 되면 A는 자기의 권익이 뭐 되는 거죠? 침해받게 될 수 있겠죠. 따라서 A는 이 세금 1억 부과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겠죠. 그래서 A는 이 세금 1억 부과에 대해서 이걸 없애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무슨 취소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좀 이따 이제 체계를 따로 별도로 잡아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 세금 1억 부과해가지고 1억을 뺏어가서 그러면 A는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을 거 아니에요. 이 1억을 은행에 맡겨놨으면 그만큼 뭐예요? 이자 수입도 생겼을 거고 이걸 딴 데 활용 못함으로써 입는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A가 무슨 손해, 피해 같은 게 생겼다. 이럴 경우에 이 손해에 대해서 A는 또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국가배상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수단은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만, 크게는요, 이 행정작용 자체를 아예 이렇게 없애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걸 우리는 존속보장이라고 부릅니다. 존속보장이고, 이 존속보장이 대표적인 바로 행정쟁송이라고. 즉, 행정작용이 법치에 반했을 때 그에 대해서 직접 공격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가배상 같은 거 있죠. 이걸 우리는 존속보장이 아니라 이건 돈 받는 거죠. 그래서 가치보장이라고 해요. 이 가치보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배상하고요.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손실보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 입었을 때 돈 받아내는 거고요. 반면에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 입었을 때 돈 받아내는 겁니다. 원래 민법에서는 적법일 때 돈 받는 게 없잖아요, 주는 게. 근데 행정법에서, 공법에서는 이런 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흘러갑니다. 좀 더 자세한 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개인의 권리구제에 보시면 개인의 권리구제는 행정상 손해전보, 그 다음 행정쟁송. 그 손해전보 안에 보세요. 행정상 손해배상, 이게 국가배상이라고요. 그 다음 행정상 손실보상. 그래서 전자는 위법일 때, 위법으로 피해 입었을 때, 후자는 적법일 때. 그 다음 행정쟁송은 여기 보면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고요. 행정심판. 그 다음 행정소송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 중요한 건 행정소송이고요. 이제 행정심판은 행정부 자체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원래 권력분립에 의하면 아까 재판 누가 해요? 법원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행정부도 스스로 재판 비슷한 걸 해요. 그래가지고 국민을 구제해 줍니다. 그게 행정심판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제 법원에서 구제해 주는 것이 행정소송이거든요. 그럼 좀 이따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1절 개관은 이쯤에서 마무리 지을게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거요. 앞으로 여러분들 뭐 행정법 사례 문제라는 것도 사실 이 틀 속에서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조금 있으면 배우시게 될 텐데, 어쨌든 행정법의 태동, 역사는요, 과거 절대군주 시대 하에서는 행정법이 존립할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행정법이라는 건 국가가 하는 행위, 그걸 규율하는 법인데, 과거 절대군주 시대 때 왕의 행위를 규율하는 게 있을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행정법은요, 시민혁명이 터진 이후에나 등장하게 되니까 역사가 얼마나 짧아요. 그러니까 18, 19세기 이후에나 등장하니까 300년? 300년 남짓될까요? 근데 반면에 민법은 인류의 역사와 계를 같이 한다고요. 몇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니 얼마나 정비가 잘 돼 있겠어요. 이 행정법은 띨빵하기 이를 데 없다고요. 엉성하다고요. 딴 여타법에 비해서. 그러니 체계 잡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행정법 체계를 잡으려고 이 강의를 개설한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절대군주 시대 때는 마음대로 행정을 하다가 이제 시민혁명이 터지고 나서 이제 국가, 왕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국민들이 뽑은 대표자가 만든 법에 따라서 행정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걸 우리는 뭐예요? 법치 행정이라고. 인치의 시대에서 법치로 넘어가면서 행정법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요? 법치 행정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걸 망각하고 행정법 공부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치 행정의 원리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행정의 법률 적합성. 즉, 국가는 행정할 때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따르지 않고 행정을 하면 그건 위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그 위법한 행정으로 인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면 국민은 또 행정법에 근거해가지고 구제받는 장치를 마련해놨다고. 그게 구제라고. 그래서 법치가 작동한다는 건 이 두 가지 각도에서 움직인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행정법 사례 문제도 이걸 묻는 거라고. 행정법 사례라는 게 결국 뭐냐면 국가와 국민이 법치 행정을 놓고 싸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국가는 법치 행정 지키면서 행정했는데 왜 말이 많아? 이렇게 주장할 것이고, 소송에 와가지고. 반면에 국민은 내가 보니까 법을 위반해가지고 나한테 행정해서 내가 지금 슬프고 있지 않냐고.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거예요. 그게 바로 행정법 사례예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개관을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행정법의 전체적인 꼬라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칠판 잠시 보세요. 자, 우리 행정법의 개념은 이거예요. 행정법의 정의가 뭐냐면 행정에 관한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행정법은 국가가 하는 행정을 규율하는 법인데 그걸 다시 세 파트로 쪼개요. 그래서 조직, 작용, 구제 이렇게 세 파트로 쪼개가지고 요 행정과 관련한 조직을 규율하는 행정법을 행정조직법이라고 부르고요. 행정조직법이라고 부르고 요 작용, 요걸 규율하는 행정법을 행정작용법, 행정작용법이고 요 구제 있죠. 요걸 규율하는 행정법을 행정구제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 행정작용이 있죠. 요 작용을 다시 두 개로 쪼개서 일반 작용하고 일반, 그 다음 분야별 개별 작용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 중에서 요 부분이 있죠. 요 개별 작용. 요거랑 요 행정 조직 있죠. 요걸 합치가지고 여러분 이건 강론에서 배운다고. 행정법의 강론에서 이렇게 배우는 거고 나머지를 총론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총론, 강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구조가 대충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행정법의 전체적인 윤곽을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방금 설명한 건 이제 행정법이 왜 어떤 과정을 밟아서 나왔고 그리고 행정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이 뭔지까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앞으로 행정법 이렇게 돼요. 이쪽에 국가가 있고요. 이쪽에 국가. 그리고 이제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A는 국민입니다. 국민을 향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죠. 이게 이제 행정작용이죠. 행정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법은요,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행정법은 뭐 비교 형량의 법학이다. 이런 말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행정법은요, 한편으로는요, 행정법은 공익을 도모하게 한 법이에요. 그래서 공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세법을 만들어가지고 세법에 근거하기만 하면 국민의 개개 의사 무시하고 국민의 재산을 뺏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무슨 탱크도 사고 다리도 놓고 뭐 그다음 여러분들 뭐 길도 닦고 해야 전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되겠죠. 그게 이제 공익이라고. 그래서 국가는 행정법 공부하실 때 항상 공익의 대명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개개의 국민은 자기 사익 지키면 되지 뭐 딴 거 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항상 행정법에 보면 각종 여러분 학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될 텐데 그 학설이라는 게 골경은 그거예요. 공익을 옹호할지 사익을 옹호할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균형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 행정법의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국가는 공익을 대변하고 그 다음 국민은 사익을 대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국민을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법에서는 행정객체라고 부르고요. 행정객체라고 부르고 국가는 행정주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행정주체라고 불러요. 물론 행정주체 안에 국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저기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되고 대명사격이 국가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법은 한 사람한테 권리를, 한 사람한테 의무를 이렇게 배분한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권리와 의무를 가지기 위해서는 법학에서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 사람은 두 명 있는 거 아시죠? 뭐 자연인도 있고 이렇게 법인도 있잖아요. 그죠? 법인에는 뭐 사법인도 있고 공법인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공법인이 국가라고요. 지자체, 국가 이런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해하셔야 될 건 자연인은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국가 움직이는 거 본 적 있어요? 국가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 이거 헛것을 본 거예요.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법인은 가공된, 법에 의해서 가공된, 민법에서 배우셨잖아요. 그죠? 가공된 거기 때문에 상상의 산물이라고요. 그래서 법인은 스스로 못 움직이기 때문에 대신 움직여줄 팔, 다리가 필요하다고요. 그걸 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법인,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경우에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이 기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대신 움직여줄 팔, 다리가 필요한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행정기관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국가는 행정 주체로서 이 친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의 기속 주체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건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못 움직이고 대신 움직일 팔다리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는 행정기관이라고 부른다고. 행정기관. 대통령, 각부 장관, 세무서장,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다 뭐죠? 행정기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행정기관이 있고요. 행정기관이 한 개에 두 개 엄청 많겠지. 많잖아요. 그리고 이 행정기관에 구성하는 자연인을 뭐라고 하니? 구성자연인, 구성자. 구성하는 자를 우리는 이걸 공무원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공무원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옛날에는 사람 취급 못 받은 시대도 있었어요. 혹시 특별권력관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사람 취급 못 받던 시대도 있는데 지금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각종 권리, 의무, 책임 이런 걸 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강론 파트에 들어가면 이제 공무원법에서 여러분이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이 행정기관, 각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세무서장 이런 행정기관들은요, 이 친구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요. 이거 사람을 위해서 움직여주는 팔다리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권리 의무를 갖지 않고요. 뭘 갖느냐면 사람이 아니니까 권한만 갖게 돼요.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게 아니라 권한만 갖는 사무범위. 이거 내 권한이 아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국방부 장관이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이 돼가지고 그건 주체의 하자로서 이 법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보시면 지금 수많은 행정기관이 국가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행정기관들을 설치하고 보통 대통령 선거 끝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개정되는 법이 뭔지 아세요? 정부조직법이라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로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을 설치하거나 또 설치했을 때 이 행정기관한테 어떤 권한을 배분할지 그리고 각 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그런 걸 규율하는 행정법 분야를 저기 있죠? 행정조직법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규율하는 게 행정조직법.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행정조직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권한입니다. 이 권한이 아까 주내 절용 중에서 주체하자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그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거예요. 서창교가 국가라면 이 팔다리가 뭐라고요? 행정기관이라고요. 그럼 이 팔다리가 제가 제 주먹으로 이 친구 한 대 때렸어요. 옥수수 30개가 날아갔어요. 그럼 제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할 때 제 이 주먹이 배상해요? 아니면 서창교가 배상해요? 서창교 배상이 될 의무, 책임이 기속되는 거지. 이 친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 행정기관이 팔다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규율하는 법이 이제 행정조직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조직된 국가가 이제 국민을 향해서 공익 실현을 위해서 숱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행정작용할 때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치 행정을 지켜요. 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법치 행정을 해야 돼요. 이 안쪽을 구성할 때도 무슨 법? 행정조직법에 따라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치 행정작용할 때 아까 여러분들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운전면허 취소 정지한다든지 할 때 법에 따라서 그 행정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위법이다 평가를 받습니다. 이 행정작용은 숱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들어가서 배우겠습니다만 대표적인 행정작용이 여러분 행정행위도 있고 그 다음 행정입법도 행정부가 하는 행정작용입니다. 사실은 행정입법도 있고 기타 쭉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제 배우게 돼요. 따라서 이 행정작용을 할 때 법치행정을 지켜서 해야 되는데 이 법치행정을 안 지키고 하게 되면 그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위법이라고 해요. 법치행정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안 지키면 이걸 준수하면 법치행정을 준수를
하면 우리가 이걸 적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준수 안 하면 이걸 우리는 위법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작용을 규율하기 위한 이 법, 이걸 뭐라고 그런다? 이걸 행정작용법. 우리가 배우게 될 행정법의 거의 대다수는 다 행정작용법이에요. 무슨 도로교통법이든 세법이든 각종. 자, 참고로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존재하는 법의 97% 정도는 거의 행정 관련 법입니다. 이런 민법이 뭐 엄청 양이 많은 거죠. 그게 아니고요. 그건 전문상 그런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 전체를 다 합치면요, 그 중에 97% 이상이 거의 행정 관련 법입니다. 방대한 양이라고요, 방대한. 그걸 일일이 하나씩 다 배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관통하는 전체적인 기본 체계를 뽑아내가지고 행정법 총론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이건 입법자들이 만든 게 아니고 학자분들이 쭉 끌어내고 학문적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에 이제 일반법으로 최근에 그나마 걸음마 단계로 만든 것이 행정기본법이라고요. 근데 아직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자, 보시면, 그래서 이걸 준수하면 이걸 적법이라고 그러고, 준수하지 않고 하게 되면 이제 위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럼 세금 부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금 부과가 법에 맞춰서 제대로 부과됐다면, 그럼 국민 A 있죠? 국민 A한테는 세금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근데 이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이행 안 하잖아요. 세금 안 내고 객이면 세금 내게끔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거예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거예요. 뭐 강제 징수를 한다든지. 그다음 뭐 위법 건축물이 있는데 철거 명령을 국가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철거 안 하면 뭐 대집행 같은 거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도 이것도 행정작용이에요. 이것도 행정작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면에 위법하다. 위법하면 국민은 세금 낼 필요 없죠. 그래서 A한테는 의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의무가. 우리가 이 적법이라는 건 법대로 했으니까 법이 주는 선물이 권리와 의무거든요. 의무가 생기는 거라고. 위법이면 법을 위반했잖아요. 그럼 법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의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A의 권익을 만약에 국가가 침해하잖아요. 침해하면 이때는 A를 구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구제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아까 여러분들 뭐 국가배상이라든지 그다음 뭐 취소소송이라든지 이런 건 이게 행정구제로 넘어간다. 행정구제. 이걸 규율하는 법이 무슨 법? 행정구제법이 됩니다. 행정구제. 그럼 이게 잘 보면 아시겠지만 행정법이라는 게요. 행정법이라는 게 지금 조직, 이게 조직이잖아요. 행정조직법, 이게 행정, 어디 갔죠? 이게 규율하는 게 이게 바로 행정작용법이고 행정작용법. 이게 무슨 법? 행정구제법이에요. 이게 조직작용구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되시겠죠? 법치행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치 행정 때문에 국가가 행정 작용할 때 법치 행정에 맞춰서 행정 작용해야 되잖아요. 그 맞춰서 하면 적법이고 국민은 따라야 될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그런데도 국민이 안 따르고 개기면 족친다고. 그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고 이것도 하나의 행정 작용이에요. 반면에 법치를 벗어나가지고 행정 작용하면 위법이고 그럴 때 국민은 따를 필요가 없는데도 국가가 몽둥이로 때렸다. 그러면 국민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행정구제. 그래서 아까 제가 법치 행정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행정의 법률 적합성, 하나는 개인의 권리 구제. 이게 사례 문제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공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 행정구제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민 A 보호. A는 아까 사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익, 국민 보호라고 이게. 그래서 행정법은 한편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한편으로는 사익도 보호하는 이걸 두 개를 절묘하게 균형 잡으려고 하는 것이 행정법의 기본적 존재의의가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게 행정법의 기본 틀이에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 이 행정작용 과정에 바로 득석하는 게 아니라 행정작용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가 있다 이거. 이게 절차를 우리는 행정 절차라고 부르고 아까 뭐 청문을 한다는 이런 거예요.
이걸 규율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이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에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행정 절차법 같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보게 될 중요한 법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 국민들이 또 뭔가 알고 싶은 게 있겠죠. 그래서 국민이 이쪽에 갖고 있는 정보 좀 보자. 이게 행정 정보 공개요. 행정 정보 공개 제도도 있다고. 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작용 과정에서 빚어지기 때문에 행정작용법 영역에서 배우게 됩니다. 알겠죠? 이제 간단히 한번 정리하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 하나하나를 이제 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리해 보면요. 일단 행정법은 개념 정의하고요. 행정에 관한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하고 국민이 법치 행정을 놓고 싸우는 게 행정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국가를 행정주체, 국민을 행정객체라고 부르는데 국가는 법인이고요. 따라서 스스로 못 움직이기 때문에 대신 움직일 팔다리가 필요하다. 그걸 행정기관이라고 하고 이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그 다음 행정기관의 권한을 배분하고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기울하기 위해서 만든 행정법의 한 분야를 뭐라고 부른다? 행정조직법이라고 한다. 그럼 이 행정조직법에 의해서 조직된 국가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을 향해서 숱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걸 행정작용이라고 그러고 그 행정작용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행정작용법이라고 여러분이 접하게 될 거의 대다수 행정법은 행정작용법이라고요. 이걸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법치행정이고 따라서 법치행정에 맞춰서 행정작용을 했다면 그건 적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국민은 따라야 될 뭐가 있다고? 의무가 있다고요. 그런데 안 따르고 개기면 또 하나의 행정작용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통해 가지고 족치게 되는 겁니다. 공익 실현을 위해서. 반면에 법치에 반해 가지고 행정작용을 하면 그로 인해서 국민은 따를 필요가 없지만 국가가 힘이 세다고 밀어붙여 가지고 국민에 피해를 줬다면 아까 우리 법치행정의 두 번째 요소가 개인의 권리구제잖아요. 그 권리구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행정법 다예요. 이 틀 속에서 계속 움직일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제가 할 거는 이제 뭐냐면 행정조직법을 좀 더 세밀히 보고, 그 다음 작용법을 좀 더 세밀히 보고, 그 다음 뭐죠? 구제법을 좀 더 세밀히 보고, 이렇게 하면 행정법의 전체적인 밥그릇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1편 행정법의 구조가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 이제 제2편 행정법 사례 해결 방법론을 간단히 터치하면 이번 강의는 마무리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그 제2절 있죠? 행정법의 의, 이 부분부터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